박은숙은 휴대폰이 울리자마자 받았다. 새벽 3시였다. 농협 공판장에서 30년을 버틴 그녀에게 새벽은 낯설지 않았지만 이 시간 아들의 전화는 처음이었다. 엄마, 잠 안 자세요? 민호야?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그냥 엄마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요.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요. 은숙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결혼 후 변해버린 아들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잠도 잊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새벽 내내 된장을 우리고 두부를 썰었다. 그래, 우리 민호가 엄마 음식이 그리웠구나. 첫 차를 타고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다. 보온통을 들고 현관 앞에 선 은숙의 손이 떨렸다. 벨을 누르자 며느리 소연이 나왔다. 어머님, 갑자기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민호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보온통에서 나는 된장 냄새를 맡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이 냄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건 집안에 들이면 안 돼요. 우리 집 인테리어 다 망가져요. 소연은 은숙의 손에서 보온통을 빼앗아 곧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가 쓰레기가 되는 순간 은숙은 말을 잃었다. 소연아, 그러지 마. 이 집에 어머니 방은 없어요. 근처 여관이나 잡으시죠. 은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사랑으로 끓인 음식이 쓰레기가 되고 자신이 불청객 취급받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낡은 여관방.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천장 아래 은숙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 네온 사인이 밤새 깜빡였지만 그녀는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장 사장님, 저 박은숙입니다. 은숙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제 아파트요. 오늘 안으로 팔아버리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장 사장은 10년 넘게 거래해온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은숙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아파트를 왜 갑자기 팔려고 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급하게 파시면 시세보다 낮아질 텐데요. 상관없어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바로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내일 말고 오늘이요. 오늘 안으로. 은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며느리에게 받은 모욕을 되갚아줄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몇 시간 후 장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숙 씨, 매수자 찾았어요. 현금 거래 가능한 사업가예요. 오늘 오후에 계약하시겠어요? 좋아요. 은숙은 여관을 나서서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떨렸다.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했다. 계약이 끝나자 새 집주인에게 부탁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 아들이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오늘 밤 바로 들어가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 집인데 뭘. 은숙은 새 집주인에게 펜트하우스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이제 시장 근처 고시텔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그날 밤 늦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래.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소연이가 쓰러졌어요. 내겐 더 이상 아들이 없어. 은숙은 전화를 끊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버린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렸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새 집주인 김 회장이었다.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민호가 깨어났다. 소연은 어젯밤 충격으로 쓰러진 뒤 아직 침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김 회장은 계약서를 꺼내 보였다. 계약 끝났습니다. 어젯밤 자정부로 이 집은 제 소유가 되었어요. 민호는 계약서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등기부등본이 김 회장 앞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급매로 내놓았어요. 오늘 안으로 이사 나가시죠. 침실에서 소연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젯밤 충격으로 제대로 잠을 못 잔 모양이었다. 당신 누구예요?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인,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보시죠. 김 회장이 계약서를 다시 보여주자 소연이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정말로. 민호는 무릎을 꿇고 김 회장 앞에 앉았다. 회장님, 제발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요. 이미 계약금도 치렀고 잔금도 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은숙은 고시텔 방에서 핸드폰을 꺼놓고 있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펜트하우스에서는 이삿짐 업체가 들어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계속 울고 있었고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소연아, 일단 친정으로 가자. 친정에서도 싫어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잘못이야. 소연이 소리를 지르며 민호를 원망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의 잘못이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도, 아내가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다. 결국 그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 했다. 민호는 역 근처 고시원으로, 소연은 신생아 서현이와 함께 변두리 월세방으로 향했다. 고시원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민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다. 인력사무소 앞에는 이미 10여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민호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었다. 오늘은 건설 현장 2곳 있어. 일당 10만 원. 민호가 손을 들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땀 흘려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민호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을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협 공판장에서 일하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점심시간 민호는 도시락을 받으며 놀랐다. 된장찌개가 나왔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과 똑같았다. 여기 식당 아줌마가 정말 요리 잘해요. 매일 다른 반찬 해주시거든요. 동료가 말했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이 된장찌개는 어머니 손맛이었다. 어머니가 몰래 이 식당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엄마. 민호는 숟가락을 들며 눈물이 났다. 자신을 버린 척하면서도 결국 챙겨주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소연에게 전화했다. 소연아,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긴. 서연이 기저귀 값도 없어서 어떡해. 소연의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변두리 월세방에서 신생아와 둘이 지내는 게 쉽지 않을 터였다. 이 돈 서연이 기저귀 사는 데 써. 민호는 하루번 10만 원 중 8만 원을 소연에게 보냈다. 자신은 라면으로 때워도 아이는 굶겨서는 안 되었다. 몇 달이 지나자 민호의 몸은 단단해졌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는 넓어졌다.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민호야? 너 여기서 뭐 해? 그냥 일하고 있어. 회사 그만뒀다더니 진짜였구나. 그런데 이런 데서 일할 줄이야. 동료는 민호를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민호는 당당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가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다. 시장 근처 고시텔 쪽방촌까지 모두 뒤졌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어머니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싶었다. 1년이 흘렀다. 민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농협 공판장으로 향했다.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몸으로 이제는 무거운 상자도 혼자서 들 수 있었다. 실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상인들이 민호를 김민호 실장이라 부르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 되었다. 처음엔 빗자루질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신뢰를 쌓으며 중요한 거래를 맡게 되었다. 어머니 상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호는 틈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박은숙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종적을 감췄다. 오후에 변두리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분식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손맛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서연이는 카운터 옆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다. 소연아. 민호 씨? 여기 어떻게 왔어요? 소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교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생활에 찌든 피로감이 역력했다. 장사는 어때? 그럭저럭요. 서연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에요. 민호는 떡볶이를 주문했다. 소연이 만든 떡볶이는 의외로 맛있었다. 고생하면서 요리 실력도 늘었나 보다.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당신도 못 찾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1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어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공판장에서 본 적 있는 김 사장이었다. 실장님도 여기 오세요? 네, 사장님. 여기 사장님 아내분이에요. 김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실장님 부인이 여기 사장님이셨어요? 그럼 서연이가 실장님 따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사장은 한동안 민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실장님 혹시 어머니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박은숙 사장님 말이에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사장님이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아니, 그게. 실은 박 사장님이 익명으로 이 분식집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식자재 지원부터 시작해서요. 민호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몰래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시장 뒤쪽 고시텔에 계세요.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년 동안 그렇게 찾던 어머니가 코앞에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을 돌보고 있었다. 서연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다. 소연이 아이를 안아 올리자 서연이는 민호를 보며 방긋 웃었다. 벌써 돌이 다 되어가는 손녀였다.